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여행, 호텔 모두 크나큰 타격을 입었죠. 에어비앤비는 어땠을까요? 2020년에 발생한 손실은 7억 달러, 베이징에서는 예약률이 96%까지 감소합니다. 투자자들은 CEO 브라이언 체스키의 사임을 요구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스키는 이 코시국에 상장을 합니다. 2020년 11월에 제출한 목표 주가는 60달러, 시가총액 420억 달러를 목표로 했죠. 에어비앤비는 2020년 12월 10일에 상장합니다. 지금 상장하고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현재 주가는요, 목표치보다 3배나 높은 180달러, 시총 1,003억. 저도 초반에 사서 지금 20%가 올랐는데요.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 체인 메리어트, 여행을 중개하는 가장 큰 기업인 익스피디아, 이 회사들을 다 합한 것보다 월등한 가치를 달성했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여행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이게 가능했을까요? 팬데믹이 터지자마자 체스키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실시합니다. 7,500명의 임원 중 25%인 1,900명을 감축하는데요. 남은 임원 역시 6개월간 월급을 절반으로 삭감했습니다. 코시국이 그렇게 많이 해고했다니 비난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해고된 사람들이 오히려 에어비앤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체스키는 또 일부 서비스를 없애고 마케팅 비용을 54% 줄였습니다. 공격적인 조치도 했는데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 다른 나라나 도시로의 여행보다는 가까운 지방의 숙소로 재빨리 포커스를 옮겼습니다. 재택근무하기 좋은 숙소를 많이 노출하고 장기 임대 정책을 강화했죠.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예약한 게스트들에게는 100% 무료 환불을 지원하고 호스트들의 손해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 정부들과 손을 잡고 프런트라인 스테이를 오픈했는데요.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무료 숙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이렇게 코로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여론은 더 좋아졌고 3분기에는 순이익이 2억 1,900만 달러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많은 걸 해낸 대표 브라이언 체스키에게 결단력이 있다는 리더십 평가도 쏟아졌는데요. 다른 기업에 비해 조금 생소한 에어비앤비의 창업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브라이언 체스키와 조 게비아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이들이 졸업한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대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투자자들이 디자이너 출신의 대표를 별로 안 반가워하기도 했대요. 물론 지금은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도 그렇고 디자이너 대표들이 창업계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꼭 이런 편견을 갖지지는 않지만요. 이 두 사람도 워낙 스타트업 씬에 대해서는 몰라서 누가 엔젤을 소개해준다고 했더니 요즘 세상에도 천사를 믿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지경이었다고 해요. 아무튼 처음부터 창업하려 했던 건 아니었고 원래 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둘 다 돈이 높아서 직장을 못 구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량으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 비싼 샌프란시스코의 월세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산업 디자인 컨퍼런스에 맞춰서 자기들 집을 빌려줍니다. 근데 방을 하나 이렇게 통으로 빌려주거나 한 게 아니라 거실에 공기를 넣어서 쓰는 매트리스인 에어베드와 브렉패스트를 제공한 거죠. 왜 에어비앤비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열악하지만 컨퍼런스 시즌에는 샌프란시스코의 호텔이 다 만실이고 하다 보니까 3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 두 사람이 같이 지내면서 샌프란시스코 구경도 시켜주고 밤에는 대화도 나누고 그랬는데요. 다들 디자이너니 얼마나 말도 잘 통하고 재밌었겠어요. 손님들은 대만족을 하는데요. 여기서 착안을 해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때 공동 창업자가 한 사람 더 들어옵니다. 네이서 블레차르지크. 게비아의 룸메이트였고 하버드까지 나온 우수한 개발자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메인 창업자들이 디자이너기도 하고 이 아이디어 자체를 투자자들이 별로 안 믿어준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개방하고 또 함께 머문다는 생각이 무모해 보인 거죠. 좀 당연하게요. 그러다 보니 돈이 너무 없어서 신용카드를 여러 개 돌려막느라고 신용카드 바인더 통도 만들어놨다고 하고요.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시리얼을 대량으로 싸게 구입한 다음에 당시 정치 상황을 이용해서 맥케인지와 오바마로 시리얼 박스를 다시 만들고 이걸 팔아서 버티고, 근데 투자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와, 얘네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어떻게든 살아남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Y 컴비네이터에서 엑셀러레이터를 받으면서
우리는 처음부터 큰 숫자가 나오는 것보다 진심으로 팬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뉴욕 지역에만 집중해서 지표를 만들어냅니다. 에어비앤비의 재이용률이 40%나 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메리어트보다 높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2008년에는 1년 동안 400건에 불과했던 예약이 2018년에는 2분마다 400건이 예약되면서 급성장합니다. 2009년에는 예약의 59%가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2017년 이후에는 미국은 전체 예약의 29%로 줄어들죠. 또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출장으로 많이 찾는 것을 알게 되자 에어비앤비 for 워크를 시작했고요. 주민들이 여행하는 사람을 직접 안내해주고 체험까지 도와주는 에어비앤비 트립스를 오픈했죠. 이용자 자체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여행하면서 느끼는 사용자의 경험에 주목해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투자자가 고민했던 그 부분 있잖아요. 낯선 사람의 집에서 잔다거나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게 좀 무섭고 그게 이용하는 데 가장 허들일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 잠깐 2014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 에어비앤비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클립을 꼽으려는 것 같다. 혹은 성기 모양 같다. 뭐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근데 이번에 에어비앤비를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치 중심적인 조직입니다. 이 비전이나 신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고 이 가치를 이 로고의 의미로 담은 거죠. 그래서 이 로고에도 이름이 있는데요. 벨로라고 하고요. 사람과 장소,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초기부터 유지해온 사명이 있습니다. Belong Anywhere. 한국에서는 어디에서나 내 집처럼 편안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쓰고 있는데요. 즉 에어비앤비는 강력한 소속감을 중시합니다. 사실 에어비앤비는 메리어트 호텔과는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1도 없는 회사잖아요. 처음부터 자신들의 사업이 숙박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엮어주는 커뮤니티업이라고 정의한 거죠. 그래서 아시안 게스트를 받지 않겠다고 게시물을 올린 집주인은 영구 퇴출시키기도 했죠. 조 게비아는 테드에 나와서 신뢰를 디자인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매일 처음 보는 가게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고 모르는 사람이 모는 택시를 타고 또 마스터키를 가진 호텔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신경도 쓰지 않고 호텔에서 쿨쿨 자잖아요. 신뢰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에어비앤비는 프로필에 사진부터 시작해서 게스트와 호스트의 정보를 소상히 올리고 또 예약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정보를 공유하게끔 유도했으며 레퓨테이션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도록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2017년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시니어 호스트가 78,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시니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 시니어들이 연평균 $7,000 이상의 수입을 에어비앤비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어비앤비를 쓸 때는 호텔스닷컴처럼 숙소 정보를 보는 사이트라기보단 페이스북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제가 2013년에 스탠포드 대학교 디자인 스쿨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 다니는 친구들과도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천재적인 스탠포드 재학생들이 대기업은 싫고 에어비앤비나 우버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뭐 그중에 우버는 지금 많이 망가지긴 했습니다만 우버 얘기는 제가 조만간 다룰 예정이고요. 왜 얘네들이 에어비앤비를 가고 싶어 했냐? 우선 에어비앤비 사무실만 봐도 가고 싶더라고요. 모든 회의실이 마치 어떤 호스트의 방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카이로 방은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누군가의 집처럼, 산토리니 방은 산토리니 색감으로 꾸며져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에어비앤비는 철저히 가치지향적인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공유경제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고 이익은 거의 없고 또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모든 참여자의 임파워먼트, 즉 역량이 강화되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73만 개의 일자리에 기여했고 또 호스트의 62%가 자기 집을 장만하거나 집을 지키는 데 에어비앤비를 한 게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소수 집단이나 유색인종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된 공동체를 지지하고 에어비앤비 내부 정책도 강력하게 유지해왔죠. 또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성비는 여성이 55%로 더 높은데요. 아프리카나 인도 시골 지역의 여성들이 에어비앤비를 호스팅함으로써 경제적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지원했습니다.
채용 시에도 포용성과 다양성을 중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에어비앤비 직원의 47%는 여성입니다. 페이스북과 애플의 여성 직원이 30% 수준인 거에 비하면 매우 높죠. 그런데 아까 코로나 때문에 해고한 직원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에게도 14주치의 기본급과 1년치의 건강보험료, 또 스톡옵션도 그대로 지급하고 새 직장을 찾는 것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해요. 조직원에 대한 이런 애착들이 에어비앤비를 2015년 구글을 제치고 가장 가고 싶은 기업 1위로 만들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여행을 위해서 호스트들에게 생태 발자국을 줄이도록 권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호텔보다 에어비앤비에 머무는 게 에너지 소비를 78%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혹시 에어비앤비를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보다 에어비앤비를 찾는 매니아거든요. 에어비앤비에서 만났던 세계의 수많은 친구들, 그들의 환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주변에는 아직 에어비앤비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아직도 에어비앤비가 확장해갈 영역이 많다는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즉 환경과 사회, 조직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진작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에어비앤비가 단순히 현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기업이라는 점이 밀레니얼 세대가 에어비앤비를 선호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더 성장할 기업이라는 데 배팅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에어비앤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